반갑습니다. 백세아담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석 달째 되던 밤, 어느 과부의 집 앞에는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원기의 짓이라 하였지만 그 소리 뒤에는 한 고을 전체를 뒤흔들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캄캄한 삼경, 초가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웠습니다. 방 안에는 소복을 입은 여인 하나가 이불도 덮지 못한 채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문을 향해 있었고 그 문에서는 조금 전까지도 누군가 두드리는 소리가 났더랍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석 달 49제도 훌쩍 지난 밤이었습니다. 여인의 이름은 소래라 하였는데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두드리는 소리가 죽은 남편의 손버릇과 똑같다는 것을요. 이튿날 아침 동네 우물가에는 벌써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과부 소래의 집에서 밤새 곡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안악들은 물동이를 이고 서서 저마다 한마디씩 보탰습니다. 죽은 서방이 구천을 못 떠나고 도는 게지 필시 원한이 남았을 게야. 소래는 그 곁을 지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잠을 이루지 못한 사람의 낯빛이었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늘 속에서 소래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소래의 남편 강필주는 3개월 전 뒷산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나 그날 그가 왜 그 험한 밤길을 홀로 올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그저 술 취한 실족사로 여기고 넘겼습니다. 그러나 소래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필주가 나가기 전 누군가로부터 서찰 한 장을 받았다는 것을요. 그 서찰은 지금 그녀의 반다지 서랍 깊은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소래는 이번엔 잠들지 않기로 결심하고 등잔불 앞에 앉아 바느질감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정말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 쿵, 쿵. 대문이 아니라 방문 바로 바깥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소래는 숨을 죽인 채 문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손끝이 문고리에 닿는 순간 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마당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대돌 위에 낯익은 집신 한 짝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집신은 분명 죽은 필주가 신던 것이었습니다. 소래는 그것을 손에 쥔 채 오래도록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담장 너머 대숲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형체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그림자였습니다. 소래는 집신을 품에 안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림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 쪽을 향해 고개를 돌리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소래는 결심한 듯 관아로 향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형방 김도경 앞에 그녀는 집신 한 짝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죽은 제 지아비의 것입니다.
어젯밤 우리 집 마당에서 이걸 주었습니다. 도경은 집신을 살피다 미간을 좁혔습니다. 집신 안쪽에는 마른 흙이 아니라 아직 축축한 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바로 그날 밤 그 신을 신고 걸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경은 필주의 죽음에 대한 관아 기록을 다시 꺼내 살폈습니다. 실족사로 종결된 사건이었지만 검시 기록 한 줄이 그의 눈에 걸렸습니다. 필주의 뒤통수에 남은 상처가 바위에 부딪혀 생긴 것치고는 너무 반듯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검안을 맡았던 오자기는 이미 마을을 떠나고 없었습니다. 도경은 그 오자기네 행방을 족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뜻밖의 사람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죽은 필주의 아우 필상이었습니다. 필상은 형이 죽은 뒤 한동안 마을을 떠나 있다가 최근에야 돌아온 자였습니다. 그는 도경 앞에서 형수 소래를 걱정하는 낯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수님이 밤마다 헛것을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형님 목소리를 듣는다 하고 형님 신발을 봤다 하고 도경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필상의 손등에는 최근에 생긴 듯한 작은 상처 자국이 여럿 있었습니다. 마치 대숲을 헤치고 다닌 사람의 손 같았습니다. 그 밤 소래의 집 앞에는 또다시 그 소리가 찾아왔습니다. 쿵, 쿵, 쿵. 이번엔 소래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지 않은 채 창호지의 손끝으로 작은 구멍을 뚫었습니다. 그 틈으로 내다본 마당에는 분명 사람의 형체가 서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고 걸음걸이가 낯익은 그림자였습니다. 소래는 숨을 멈추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저 걸음걸이 필주의 것이 아니야. 하나 낯설지도 않아. 이튿날 도경은 마을 초입 주막에서 오자기네 행방을 수소문하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필주가 죽기 얼마 전 그가 노름빚 문제로 누군가와 크게 다투는 것을 봤다는 주모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날 밤 여기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누구한테 그랬는지 내 다 안다. 두고 보자 하고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도경은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필주는 실족사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알고 있었기에 죽임을 당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소래는 반다지 속에 숨겨두었던 서찰을 도경 앞에 조심스레 꺼내놓았습니다. 필주가 죽던 날 받았다는 그 서찰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짧은 글귀 하나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뒷산 정자에서 자시해 보세. 자네가 아는 그 일 때문에 필체는 낯설었으나 도경은 그 서체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필체였습니다. 그는 관아의 문서들을 다시 뒤져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편 필상은 형수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모습이 마을 사람들 눈에 여러 차례 띄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밤중에 대숲 쪽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하였고 어떤 이는 그가 형의 옛 집신을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소문은 점점 필상을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래만은 필상을 두둔하였습니다. 그 이는 형님을 끔찍이 아끼던 아우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알 수 없는 떨림이 섞여 있었더랍니다. 밤 도경은 관아 문서고에서
옛 서찰과 필주가 받은 서찰에 필체를 대조하다가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필체는 다름 아닌 마을 훈장의 것과 흡사했습니다. 훈장은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필주와도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도경은 문득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존경받는 훈장과 죽은 필주, 그리고 밤마다 문을 두드리는 정체 모를 소리 사이에 무언가 자신이 아직 보지 못한 실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경은 조심스레 훈장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지나가는 인사인 척하며 말을 건넸지만 훈장의 눈빛은 한순간 날카롭게 흔들렸습니다. 필주라, 안타까운 일이었지. 실족사라 들었네만. 도경이 서찰 이야기를 슬쩍 흘리자 훈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훈장은 이내 평온한 낯빛으로 돌아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나저나 형방, 요즘 소래 그 사람 집에서 괴이한 소리가 난다지. 자네도 조심하시게. 산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지만 죽은 자의 원한도 무섭다 하지 않던가. 그 말이 도경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산 사람보다 무서운 게 없다. 훈장은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진실의 조각을 흘린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도경은 그날 밤 몰래 소래의 집 근처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자정 무렵 대숲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소래의 집 담을 넘지 않고 대신 담 밖에 무언가를 가만히 내려놓고 사라졌습니다. 도경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또 다른 집신 한 짝이었습니다. 도경은 그림자를 쫓았으나 대숲 속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림자가 서 있던 자리에서 작은 것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옥으로 된 놀이개 조각이었습니다. 낯익은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훈장의 손녀가 즐겨 차고 다니던 놀이개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도경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훈장의 손녀가 어찌하여 이 밤중 대숲에 있었단 말인가, 혹은 그것이 다른 누군가의 것이란 말인가. 이튿날 소래는 다시 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며 도경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소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문틈으로 새어드는 낮은 속삭임까지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미안하네 소래. 내가 다 미안하네. 죽은 남편의 목소리와 흡사했다고 그녀는 떨며 말했습니다. 도경은 그녀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소래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경은 필상을 다시 불러 조용히 캐물었습니다. 필상은 처음엔 완강히 부인하다가 도경이 옥 놀이개 조각을 꺼내 보이자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형수님을 위해 한 일입니다. 형님이 편히 눈 감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형수님이 형님을 잊지 못하게 그저 그 마음을 달래드리려. 그의 말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직감했습니다. 필상이 감추는 것은 효심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도경은 훈장의 집 사랑채 근처에서
예상치 못한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훈장과 어떤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게. 소래가 더는 견디지 못할 걸세. 안 되네. 진실이 밝혀지면 우리 모두 끝이야. 도경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 사내의 목소리는 분명 필상의 것이었습니다. 형과 아우가 아니라 훈장과 필상이 한 통 속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밤마다 문을 두드리던 자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단 말인가. 도경은 서둘러 관하로 돌아와 필주의 사망 당일 행적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필주가 죽던 그 자식 마을 정자 근처를 지나갔다는 나무꾼의 증언이 새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나무꾼은 그날 밤 정자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셋. 훈장, 필상,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세 번째 그림자의 정체를 나무꾼은 어둠 속이라 확신하지 못하였습니다. 도경은 그 세 번째 그림자가 누구인지 밝혀야만 사건의 전모를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다시 소래를 찾아가 필주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물었습니다. 소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낮에 지아비가 저더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밤 다녀와서 다 말해주겠소.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을 것이오. 도경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필주는 죽기 전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이 마을 전체를 뒤흔들 만한 비밀이었더랍니다. 도경은 나무꾼을 다시 만나 그날 밤 정자에 있던 세 번째 그림자에 대해 더 자세히 캐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무꾼의 집을 찾아갔을 때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으니 나무꾼은 사흘 전 갑자기 처가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밤중에 보찜을 싸들고 떠났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처가는 원래 나무꾼의 고향에서 걸어서 반나절도 안 되는 이웃 고을이었습니다. 도경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미 그의 움직임을 눈치채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이 관하로 돌아오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갑자기 몽둥이를 든 사내 둘이 튀어나와 그를 덮쳤습니다. 도경은 간신히 몸을 피해 담장 아래로 굴렀고 사내들은 몇 마디 욕설을 내뱉으며 그의 관복 자락만 스치듯 후려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그를 죽이려는 공격이 아니라 경고에 가까웠습니다. 도경은 헐떡이며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내가 더 깊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제대로 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튿날 소래의 집 대문 틈에는 낯선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서투른 필체로 짧은 글귀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그만 깨우시게 산 사람 다친다. 소래는 그 종이를 들고 손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곧장 도경에게 가져갔습니다. 도경은 그 필체를 살피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훈장의 것도 필상의 것도 아닌 낯선 세 번째 필체였습니다. 이는 곧 이 사건에 관여한 자가
두 사람만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도경은 필상을 다시 관하로 불러들여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이번엔 필상도 더는 버티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이 죽던 그날 밤, 저는 정자 근처에 있었습니다. 허나 저는 형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키는 대로 그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라니 누가 시켰단 말인가. 필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분께 필상이 끝내 밝히지 못한 그분의 이름을 캐내려던 찰나 관아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방이 뛰어들어와 고하기를 마을 곡물 창고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황곡, 즉 나라에서 백성에게 빌려주는 곡식의 장부와 실제 재고가 맞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하였습니다. 도경의 머릿속에 번쩍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필주가 살아생전 자주 드나들던 곳이 바로 그 곡물 창고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도경은 창고지기를 불러 지난 몇 해의 황곡 장부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숫자는 겉보기엔 맞아떨어졌으나 자세히 대조해 보니 매년 흉년이 든 해마다 유독 창고에서 빠져나간 곡식의 양이 기록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장부에 서명한 자들 중 낯익은 이름 하나가 도경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훈장의 처남이자 마을 향리인 최가였습니다. 도경은 그제야 어렴풋이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필주는 그저 실족한 것이 아니라 이 곡식 도둑질의 전모를 알아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몰래 최가의 집 주변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담장 너머로 등불이 켜진 방 안에서 두렁거리는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형방까지 알아챈 모양이요. 걱정 마시게 그자 하나쯤이야. 그 목소리는 최가가 아니라 뜻밖에도 도경이 익히 아는 인물의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숨을 멈추고 벽에 바짝 붙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관아의 수석 이방, 즉 자신의 바로 아래 수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도경은 심장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도와 사건을 함께 조사해온 이방이 실은 처음부터 최가와 한통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도경이 무엇을 캐고 다니는지 낱낱이 최가에게 일러바치고 있었을 터였습니다. 도경은 지금까지 자신이 알아낸 모든 것이 이미 저들의 귀에 들어갔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도 함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경은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관아에 나가 이방을 대하였습니다. 속내를 감춘 채 그는 일부러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하는 척 흘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은 그저 원기 소동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듯하네. 이방의 표정에 옅은 안도가 스치는 것을 도경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경은 낮에 잠시 짬을 내어 예전 스승이 이웃 고을에서 소식을 주고받던 인편에게 짧은 서찰 한 장을 은밀히 맡겨두었습니다. 관아 안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된 지금 그가 기댈 곳은 오직 조정과 이어진
그 인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경은 홀로 몰래 관아를 빠져나가 오작인의 행방을 다시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다는 이웃 고을의 주막을 향해서였습니다. 주막에서 도경은 마침내 몸을 숨기고 살던 오작인을 찾아냈습니다. 오작인은 처음엔 겁에 질려 입을 열지 않으려 하였으나 도경이 필주의 검시 기록에 대해 캐묻자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상처는 바위에 부딪혀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둔기로 내리친 자국이었지요. 하나 글이 쓰면 제 목숨이 위험하다 하여 시키는 대로 실족사로 적었을 뿐입니다. 누가 그리 시켰단 말인가. 오작이는 떨리는 손으로 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관아가 있는 쪽이었습니다. 오작인의 증언은 도경의 심장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관아 안에 누군가가 처음부터 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지 혹은 그보다 윗선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경은 문득 소래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 그것이 단순히 필상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일이 아니라 어쩌면 소래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경이 서둘러 소래의 집에 당도했을 때 마당은 이미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방바닥에 낯익은 옥 놀이개 조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필상이 지니고 있던 것과 짝을 이루는 나머지 반쪽이었습니다. 도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래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개는 그녀를 데려간 자가 누구인지를 넌지시 가리키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도경은 곧장 필상의 집으로 달려갔으나 그 역시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함께 야반도주라도 한 것이 아니냐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도경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급히 대숲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 대숲은 처음 소래가 정체 모를 그림자를 보았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대숲 사이로 저 멀리 희미한 등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경은 숨을 죽이고 그 불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대숲 깊은 곳, 오래전에 버려진 듯한 산신각 앞에 몇 사람의 그림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묶인 채 바닥에 주저앉은 소래였고 그 곁에는 필상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려다보고 선 자의 얼굴이 등불에 비쳤을 때 도경은 그 자리에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최가도 이방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존경에 마지 않던 바로 그 훈장이었습니다. 도경은 숨을 죽인 채 산신각 처마 그늘에 몸을 숨겼습니다. 등불 아래 훈장은 뜻밖에도 소래를 묶은 밧줄을 풀어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네 소래. 내 진작 이리 했어야 했거늘. 필상은 그 곁에서 고개를 떨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도경은 순간 자신이 완전히 잘못 짚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훈장은 이곳의 주범이 아니라 오히려 소래를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산신각 뒤편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까지만 하시게 훈장.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온 자의 얼굴을 등불이 비추었을 때 도경은 두 눈을 의심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고을의 사또 서준학이었습니다. 관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백성을 다스려야 할 자가 야심한 밤 대숲 산신각에 서 있었습니다. 훈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또, 정녕 여기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또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왕 일이 된 것 내 손으로 마무리 지어야겠구먼. 도경은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모시던 바로 그 사또가 이 모든 사건의 정점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또는 훈장을 향해 나직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그 편지를 쓸 때부터 이미 발을 뺄 수 없었네. 이제와 발뺌해도 소용없어. 도경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필주를 정자로 불러낸 그 편지는 훈장이 사또의 협박에 못 이겨 대필한 것이었습니다. 훈장은 살인의 도구가 되었을 뿐 살인자는 처음부터 따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필주가 죽던 날 밤 정자에는 셋이 아니라 넷이 있었지. 사또의 입에서 나온 말에 도경은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훈장, 필상, 그리고 사또 자신, 마지막으로 사또가 데려온 신복 하나. 필주는 황곡 장부의 조작을 눈치채고 훈장을 통해 진실을 알리려 하였으나 그 편지를 받은 것은 필주가 아니라 사또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처음부터 필주를 회유하려 하였고 회유가 통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신복을 시켜 그를 쳐 죽인 것이었습니다. 필상, 자네가 그날 밤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지. 사또는 필상을 향해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필상은 어깨를 떨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형님이 다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나 저는 노름빛 때문에 사또께 약점이 잡혀 그저 망을 보라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그가 밤마다 소래의 집 앞에 나타나 형의 집신을 놓고 간 것은 죄책감에 못 이겨 형수에게 진실을 조금씩 흘리려 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만으로는 아무도 진실 전체에 닿지 못하였습니다. 사또는 이제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을 없애야만 안전하리라 판단한 듯 했습니다. 그는 품에서 서늘한 빛을 내는 단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안하게 됐네, 형방. 자네가 이리 유능할 줄은 몰랐어. 도경은 더는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늘에서 뛰쳐나와 크게 외쳤습니다. 사또, 그만두시지요. 이미 오작인의 증언과 장부의 증자를 모두 확보해 두었습니다. 사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단도를 고쳐주었습니다. 증자라 함은 사람이 있어야 쓸모가 있는 법이지. 사또는 나직이 중얼거리며 도경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래는 겁에 질린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고 훈장은 몸을 던져 사또를 막아서려 하였습니다. 그 순간 산신각 뒤편 대숲에서 또 다른 그림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횃불을 든 관아의 포졸들이었습니다. 사또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 맨 앞에 선 자는 다름 아니라 도경이 이미 손을 써둔 진짜 아군 이웃 고을에서 온 암행어사의 수하들이었더랍니다. 도경은 사실 사흘 전 최가의 집에서 이방의 정체를 엿들은 그 밤 이후로 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밀히 이웃 고을에 파견되어 있던 암행어사에게 서찰을 띄워 도움을 청해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관아 안에서 누구도 믿을 수 없었기에 그는 오직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만을 믿기로 하였습니다. 그 서찰에는 황국 장부의 부정과 필주의 죽음에 얽힌 정황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 대숲 자맹마저 실은 암행어사의 수하들이 뒤를 밟도록 미리 짜둔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포졸들이 사또를 에워싸자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단도를 휘두르며 소래를 인질로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훈장이 몸을 던져 그를 막아섰고 그 틈에 필상이 사또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짧고 격렬한 몸싸움 끝에 사또의 손에서 단도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포졸들은 지체 없이 그를 결박하였습니다. 사또는 바닥에 무릎을 꿇린 채로도 끝까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소리쳤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고을의 곳간이 채워질 성시프냐? 나는 그저 나눠 가졌을 뿐이야. 암행어사의 수하가 도경에게 다가와 나지기 말하였습니다. 형방, 그대의 서찰 덕에 이 부정을 뿌리 뽑을 수 있었소. 실은 어사또께서도 이미 이 고을의 황국 문제를 눈여겨보고 계셨소이다. 도경은 그제야 어깨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소래에게 다가가 묶인 몸을 풀어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더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래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었습니다. 훈장은 포박당한 사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자식의 목숨을 담보로 협박당했을 때 나는 그저 순간을 모면하려 그 편지를 썼을 뿐이었소. 필주가 그리 목숨을 잃으리라고는 정녕 몰랐소.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경은 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 눈물 속에 담긴 회한만은 진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장 또한 관아로 끌려가 죄를 낱낱이 밝혀야 할 처지였습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관아 마당에는 사또와 최가 그리고 이방까지 모두 결박된 채 무릎이 꿇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가 직접 마패를 내보이며 이 고을의 부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노라 선언하자 마당에 모인 백성들 사이에서 커다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 해 동안 흉년마다 굶주림에 시달렸던 이유가 다름 아닌 저 사또의 곳간 빼돌리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하였습니다.
소래는 그제야 지난 석 달간의 일들이 하나로 이어짐을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죽은 남편의 원혼이 아니라 죄책감에 사로잡힌 필상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서찰과 집신, 놀이개 조각들은 모두 진실에 이르는 실마리였던 것입니다. 남편 필주는 원혼이 되어 떠돈 것이 아니라 부정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소래의 가슴 한편에 자리했던 두려움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가더랍니다. 필상은 관아에 끌려가면서도 연신 형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진작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소래는 그런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나직이 대답하였습니다. 자네도 사또의 협박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을 아네. 다만 이제라도 진실 앞에 떳떳해지시게. 도경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 사건이 단순한 원기 소동이 아니라 한 사람의 양심과 두려움이 뒤엉킨 이야기였음을 새삼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그날 밤, 소래는 오랜만에 등잔불을 끄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방 안은 고요하였고 더 이상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 그녀의 귓가에 아주 희미하게 남편의 목소리가 스치는 듯 했습니다. 고생하였소, 소래. 그것이 환청인지 마지막 인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소래는 오래도록 참아왔던 눈물을 조용히 흘리며 비로소 깊은 잠에 들 수 있었더랍니다. 한 달이 지난 뒤 고을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하였습니다. 암행어사의 보고로 조정까지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부정하게 빼돌려진 황곡은 백성들에게 되돌려졌습니다. 최가와 이방은 유배형에 처해졌고 전 사또 서준학은 그보다 더 무거운 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경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정식으로 형방의 자리를 굳히게 되었으나 그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과 한 마을의 오랜 고통 위에서 얻은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훈장의 죄는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정상이 참작되어 유배로 감형되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소래를 찾아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죗값은 내 발로 치르러 가겠소. 부디 필주의 넋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주시오. 소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보다는 그도 결국 사또라는 거대한 그림자에 짓눌린 또 하나의 희생자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필상은 벌을 받되 형수와 마을을 지키려 했던 정상을 참작받아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쳤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예전과 달리 형수의 집안일을 살뜰히 챙기며 지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으나 시간이 흐르며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래 또한 그런 그를 차츰 형제로서 다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소래는 이제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년 필주의 기일이 되면
그가 마지막으로 밝히려 했던 진실을 되새기며 정성껏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예전처럼 그녀를 원기 들린 과부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두고 죽은 지아비의 억울함을 끝내 밝혀낸 강단 있는 여인이라 칭송하게 되었더랍니다. 도경은 이따금 소래의 집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특별한 말은 오가지 않았으나 서로를 향한 은근한 신뢰와 존중이 자리 잡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이 언젠가 새로운 인연을 맺을지도 모른다며 조심스레 기대 섞인 소문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소래는 아직 그런 이야기에는 웃음으로만 답할 뿐이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예전에 없던 온기가 서서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이 고을 사람들은 겨울밤이면 종종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려주었다 합니다. 밤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는 원혼의 저주가 아니라 진실을 향한 산 사람들의 몸부림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몸부림이 결국 한 고을의 오랜 어둠을 걷어내었다는 것을요.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마칠 때마다 이렇게 덧붙이곤 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원기가 아니라 진실을 덮으려는 산 사람의 욕심이었더랍니다. 오늘 이야기 밤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 여기까지였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다음에 찾아올 또 다른 조선의 밤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는지요? 우리 방의 단골 손님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나이다. 다음 정가를 기다려 주시어요.